넌 여전히 구질구질한 빈티가 흐르는구나. 사령관님 고교 졸업 30주년 동창회장. 온몸을 해외 명품으로 감싼 여자가 동창들 사이에서 한 여인을 비웃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달동네 판잣집에 살던 소녀. 그녀는 예전처럼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념 촬영 시간이 되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행사장에 있던 군장교 출신 남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절도 있는 경례를 올린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무시당하던 바로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가난뱅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녀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내의 가벼운 입놀림은 남편의 회사 줄줄이 부도 위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곳과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20분, 육군 제5군단 지휘통제실 벙커. 거대한 스크린 위로 정체불명의 비행체 식별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적의 무인기 편대가 DMZ를 돌파했다는 경보가 울린 지 40여 분. 참모진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모니터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중앙 좌석에 앉은 여성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습니다. 박민정 중장.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군단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화면 속 점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칼같이 다림질된 전투복과 날카로운 눈매는 그녀가 평생을 원칙주의자로 살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수십 년의 전장 경험이 그녀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지휘관의 동요는 부하들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녀의 두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가지의 전술 데이터를 처리하며 냉철하게 최적의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 최대령이 다급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그의 목을대가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죠. 군단장님, 타겟들이 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직진 중입니다. 이 속도라면 김포 및 강화 북단 상공까지 20분 내로 도달합니다. 수도권 방공망이 뚫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민정은 묵묵부답으로 스크린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규칙적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최대령은 입술을 깨물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멈춘 채 그녀의 입만 바라보았고 적막감이 감도는 벙커 안에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민정이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어조였죠. 비행체들의 엔진 소음 주파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봐. 최대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주파수 분석 말씀이십니까? 현재 고도와 거리에서는 정확한 소음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민정은 여전히 모니터를 노려보며 지시했습니다. 소음 크기가 아니라 진동 패턴을 보라는 거야. 내연기관을 쓴다면 특유의 떨림이 있어야 해. 하지만 지금 선두 기체는 너무 안정적이야. 최대령이 황급히 분석팀으로 달려가 데이터를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군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편대 중 한 대의 진동 파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동력이 없는 글라이더형 기만체, 즉 미끼입니다. 민정은 턱을 괴고 있던 손을 내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지휘봉을 집어들고 스크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또각거리는 군화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고 참모진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민정은 지휘봉 끝으로 지도의 동쪽 산악지대를 가리켰습니다. 미끼들이 향하는 서부 전선과는 정반대였죠. 놈들의 진짜 목적은 이쪽이야. 가짜들로 우리의 방공 레이더를 서쪽으로 돌려놓고 은밀하게 통신 기지국을 촬영하려는 속셈이지. 7섹터 레이더 기지에 즉각 경보 발령하고 대공포 사각지대를 메워. 그때 한켠에서 굵은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어깨에 원스타 계급장을 단 40대 후반의 남성 군수참모 한상우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든 손을 미세하게 떨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군단장님, 7섹터로의 병력 이동은 곤란합니다. 현재 해당 지역 도로가 유실되어 복구 작업 중이라
기동 장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우회하려면 2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민정은 서늘한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우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꽂히자 상우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던 민정의 손가락이 멈췄고 갑자기 찾아온 정적은 폭풍전야처럼 벙커 안을 짓눌렀습니다. 벙커 내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통신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정 중장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냉담했습니다. 한상우 준장 방어 코드 갱신 주기는 누가 담당합니까? 한상우 준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접니다, 군단장님. 그런데 왜 보안망에 구멍이 뚫렸습니까? 한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변명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민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별을 달았으면 그 무게를 견디십시오. 그 말에 한상우 준장은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민정 중장은 지체 없이 지휘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고 최대령을 호출했습니다. 수색 2팀을 북부 능선으로 급파하고 이동식 레이더의 좌표 수정은 20분 내로 끝내세요. 안 된다는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되게 만드세요. 최대령은 즉각 복창하며 뛰어나갔고 정적에 휩싸였던 상황실은 다시금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박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의 외침이 빗발쳤고 스피커를 통해 다급한 교신음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박민정 중장은 팔짱을 낀 채 메인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상대의 수를 미리 읽은 바둑 기사처럼 그녀는 전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죠. 12분이 지나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적의 드론 세대는 모두 요격 미사일에 의해 공중 분해되었고 잔해는 아군 피해 없이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민정의 직관은 적중했고 그녀가 초기에 잡아낸 미세한 음향 시그니처의 변화가 작전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상황 종료 보고를 받은 박민정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시계바늘은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간은 군단장의 위엄보다는 수도승의 방처럼 간소했습니다. 회색 톤의 벽에는 지휘관 훈령 액자 하나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고 책상 위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민정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익숙한 과거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달동네 판자촌의 매캐한 연탄 가스 냄새,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얇은 문풍지 소리, 그 풍경 속에는 앓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끙끙대던 어머니의 등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고통을 참아내던 어머니, 그리고 그 신음소리마저 눈보라 속에 묻혀버린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나쁜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감정은 사치였고 눈물은 패배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뼛속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민정은 눈을 뜨고 정면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진 아래에는 박민정 중장이라는 이름이 금속 명판에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소녀와 지금의 장군 사이에는 25년이라는 세월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오며 그녀는 감정을 숨기는 가면을 썼고 규정이라는 갑옷으로 온몸을 무장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최형석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정의 오랜 참모이자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장군님, 밤을 꼬박 새우셨습니다. 눈이라도 좀 붙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정은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밑은 거무죽죽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일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합참에 보낼 결과 보고서나 가져오세요. 최형석 비서실장이 우려 섞인 눈빛을 거두고 나가자 민정은 그제야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개인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정우진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재난 심리학을 가르치는 우진은 그녀가 마음을 여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갔겠군.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니 잘 해냈을 거야. 박민정은 문자를 보며 굳어있던 인매를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지는 그녀의 가장 깊은 어둠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판자촌의 비극도 부모님의 임종도 그리고 그녀가 왜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완벽주의자가 되었는지도 그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정은 휴대폰을 덮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며 짙은 안개가 걷히고 부대의 전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규칙을 증명해냈습니다. 그것만이 정글 같은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민정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까 한상우 준장에게 던진 모욕적인 한마디가 거대한 비극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수신될 낯선 번호의 연락이 그녀가 필사적으로 묻어두었던 과거의 망령들을 다시 깨우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울 속 자신의 명찰을 비장하게 응시했습니다. 박민정 중장. 그 계급은 민정에게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는 견고한 성벽이자 무기였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그 성벽 뒤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낼 채비를 마친 상태였죠. 시계바늘이 밤9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박민정 중장은 여전히 집무실을 지키며 작전 결과 보고서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사령부 건물의 불빛들도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늘 아침 있었던 전방국지 도발 대응 훈련으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민정의 눈빛은 서류 위를 매섭게 훑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자 결제 버튼을 누르고 태블릿 PC를 덮으려는 찰나 책상 한켠의 개인 휴대폰이 진동과 함께 반짝였습니다. 민정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동창회 밴드 앱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중학교 졸업 35주년 준비위원장이었고 참석 여부를 묻는 마지막 독촉 메시지였습니다. 민정님, 이번 주말 졸업 35주년 홈커밍 데이가 개최됩니다. 부부 동반 만찬과 기념 촬영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자리를 빛내주세요. 민정의 시선이 액정 화면의 특정 단어에 꽂힌 채 얼어붙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중학교라는 세 글자를 마주한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눅눅하고 서늘한 공포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민정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죽 의자에 파묻히듯 앉았습니다. 적막한 집무실 안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만이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민정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묻어두었던 30여 년 전의 풍경이 흑백 필름처럼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태롭게 서 있던 낡은 판자촌 집. 민정은 그곳에서 부모님과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의 도로 공사 현장을 전전하시느라 계절이 바뀔 때나 겨우 집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는 날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가 나오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셨지만 민정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언제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동트기 전 다시 현장으로 떠나실 때면 자고 있는 민정의 볼을 거칠한 수염으로 비비곤 하셨는데 그 따가운 감촉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목욕탕에서 청소와 매점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늘 습기에 불어있는 어머니의 손가락 마디는 굵고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민정의 참고서와 교복만큼은 어떻게든 새 것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비록 찢어지게 가난한 달동네 생활이었지만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민정은 기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련은 중학교 입학식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민정의 삶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기억의 저편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당시 반장이었던 김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부유한 집안 배경과 화려한 외모로 아이들 위에 군림하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교묘한 화술로 친구들을 조종하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죠. 은주의 눈밖에 난 아이는 그날부로 왕따가 되거나 전교생의 조롱거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불행히도 민정은 첫날부터 김은주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물려받아 소매가 다른 교복, 유행 지난 가방, 그리고 기초 수급자라는 사실까지. 은주는 귀신같이 약점을 파고들었고
민정에게 거지 공주라는 모멸적인 별명을 붙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방과 후였습니다. 민정이 좁은 방에서 라디오를 켜두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은주가 추종자들을 이끌고 민정네 집 담벼락 너머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김은주가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이런 판잣집에 사람이 산다고? 돼지우리 아니야? 옆에 있던 아이가 손부채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악, 곰팡이 냄새 쩔어. 민정이 쟤한테서 나는 냄새가 이거였네. 아이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얇은 합판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책상 밑으로 숨고만 싶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쥐고 있던 볼펜을 부러뜨릴 듯 꽉 쥔 손은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오시던 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벼락에 매달려 조롱을 퍼붓던 아이들과 마주쳤고 그 비수 같은 말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대번 알아차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힘없이 떨렸고 초라한 자신의 행색이 딸에게 짐이 된 것만 같아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은주 무리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지만 어머니는 마치 죄인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계셨습니다. 축 처진 어깨가 서럽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어머니는 알아놓으셨습니다. 끙끙 앓는 신음소리가 좁은 단칸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정은 죄책감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가난이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의 병을 키웠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지만 약국에서 사온 진통제 몇 알로 버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병원 문턱을 넘기엔 당장의 끼니 해결도 벅찼으니까요. 아버지가 급하게 융통해 보낸 돈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 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에 어머니는 민정의 손을 꼭 잡은 채 싸늘한 방바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의 당부는 박민정 중장의 가슴 깊은 곳에 쇳덩이처럼 남아있었다. 민정아,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라. 진짜 자존심은 내 실력에서 나오는 거야. 박민정 중장은 눈을 깜빡였다. 집무실의 서늘한 LED 조명이 그녀의 피로한 눈을 찔렀고 잠시 흐려졌던 정신이 돌아왔다. 그녀는 결제 서류 위에 놓인 뿔테 안경을 꽉 쥐고 있었다. 안경다리가 휠 정도로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스마트폰 진동이 짧게 울렸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 메시지가 여전히 화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박민정 중장은 그 메시지를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끝날 일이었다. 지금까지 철저히 그래왔듯 옛 기억 따위는 덮어두고 앞만 보고 달리면 그만이었다. 그것이 박민정 중장이 치열한 군 생활을 버텨온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손가락은 삭제 버튼 위에서 길을 잃은 듯 맴돌았다. 박민정 중장은 대한민국 육군의 살아있는 전설인 현역 군단장이었다. 군 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녀의 명령 하나에 거대한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녀를 여전히 19살의 위태로운 여고생으로 되돌려 놓는 듯 했다. 그때 육중한 집무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남편 정우진이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다.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오늘 인근 국군병원에 협진 자문을 왔다가 들른 참이었다. 정우진은 아내의 기색을 단번에 파악했다. 평소보다 굳어있는 인매, 덩그러니 놓인 스마트폰, 그리고 안경을 쥔 손의 떨림까지. 정우진은 말없이 다가와 박민정 중장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테이블 위의 스마트폰 화면을 힐끗 보고는 상황을 이해했다. 잠시 후 정우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동창회군요. 이번엔 마음을 정했어요? 박민정 중장은 침묵을 지켰다. 정우진은 그녀가 겪어온 험난한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달동네 단칸방 시절, 아버지의 부도, 그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멸시들. 그는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녀가 스스로 벽을 넘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 박민정 중장의 시선이 다시 액정 화면으로 향했다. 참석과 불참이라는 두 선택지가 그녀를 시험하듯 깜빡였다. 그녀의 검지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참석 버튼을 눌렀다. 참석자로 등록되었습니다라는 팝업 창이 뜨자 박민정 중장은 긴 숨을 토해냈다. 정우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내가 같이 가줄까요? 박민정 중장은 잠시 고민했다. 동창회라는 사적인 자리에 남편을 대동하는 것이 과잉보호처럼 보일까 염려스러웠다. 하지만 초대장에 적힌 가족 동반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억났다. 당신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정우진은 박민정 중장의 차가운 손등을 덮어주듯 잡았다.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다루어온 그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내가 보디가드 해줘야죠. 당신 혼자 힘들어하는 건 싫으니까. 박민정 중장은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해방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사 옷장을 열었다. 화려한 옷들 사이로 단정한 차콜 그레이 색상의 정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가장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그 옷을 꺼내 들었다. 장식 하나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의 옷이었다. 정우진이 그 옷을 보며 물었다. 너무 어두운 색 아니에요? 박민정 중장은 고개를 저었다. 장군 계급장 떼고 인간 박민정으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으니까요. 정우진은 더 토를 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결연한 의지를 읽은 탓이었다. 박민정 중장은 책상 위 탁상 달력을 끌어당겼다. 이번 주 토요일 날짜 위에 파란색 펜으로 큼지막하게 별표를 그렸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갈랐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를 응시했다. 부대 연병장의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멀리 위병소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다가오는 토요일, 박민정 중장은 마침내 자신의 트라우마와 정면 승부를 벌일 참이었다. 30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벌레 보듯 했던 아이들, 달동네 거지라고 놀려댔던 그 목소리들, 그리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던 그 잔인한 비웃음들까지 박민정 중장은 남편의 손을 꽉 맞잡았다.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신뢰감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녀는 다짐하듯 나직이 뇌까렸다. 이제는 피하지 않아. 똑바로 마주보겠어. 달력 위에 그려진 파란색 별표가 조명을 받아 유난히 번득였다. 토요일 오후 4시. 박민정 중장은 안방의 전신 거울 앞에 섰다. 며칠 전 준비해둔 차콜 그레이 정장이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옷을 입고 침대 위에 놓인 검은색 펌프스 구두를 신었다. 화장대 위에는 결혼 예물로 받았던 진주 목걸이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목걸이를 스치듯 지나쳤지만 결국 착용하지 않았다. 평소 늘 차고 다니던 군용 전자시계조차 풀어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장신구 하나 없는 맨몸. 오직 그녀 자신의 존재감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그때 드레스룸의 미닫이 문이 열리며 남편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편안한 네이비색 니트의 면바지 차림이었고 안경을 고쳐 쓰고 있었죠. 우진은 아내가 고르다만 옷가지들과 화장대 위에 낡은 전자시계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아내의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시계 밴드 자국에 닿았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박민정 중장이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소매 단추를 채우는데 작은 단추가 손끝에서 겉돌았습니다. 박민정은 잠시 손을 내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묘한 경직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다시 침착하게 단추를 잡았고 이번에는 매끄럽게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단추들도 차분하게 채워졌죠.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정적 감도는 방 안에 사각거렸습니다. 우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손놀림이 평소보다 훨씬 신중해 보였기 때문이죠. 군복 입었을 때보다 더 긴장된 갑옷을 입는 것 같군.
박민정 중장은 거울 속 남편과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계급장 떼고 가려고요. 그녀의 손이 습관처럼 재킷의 왼쪽 깃을 쓸어내렸습니다. 약장이 달려 있어야 할 자리였죠. 하지만 손에 느껴지는 건 매끄러운 실크의 질감뿐이었습니다. 민정은 옷장문에 걸어둔 정복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스탠드 조명 아래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빛나고 있었죠.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 드레스룸에는 김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화려한 주얼리함을 열고 고민에 빠져 있었죠. 사방이 거울로 된 방에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들이 빼곡했고 진열장에는 보석들이 즐비했습니다. 은주는 붉은 빛이 감도는 루비 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목에 착용하자 뽀얀 피부 위에서 보석이 강렬하게 빛을 발했죠. 귓불에는 길게 늘어지는 샹들리에 귀걸이를 걸었고 양손에는 굵은 유색 보석 반지를 끼웠습니다. 거울을 보는 김은주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홍지민이라는 이름이 떴죠. 지민은 학창 시절부터 은주의 바즈니를 도맡아온 신복이자 현재 은주의 남편 황진성의 회사에서 로비 업무를 돕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은주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지민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나 연회장 도착했어. 네임택 배치 내가 지시한 대로 완벽하게 세팅됐더라. 은주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박민정 중장 부부 자리는 화장실 쪽 기둥 뒤로 박아뒀어. 메인 스테이지에서 제일 안 보이는 사각지대야. 참석 RSV는 왔는데 남편을 대동한다네? 김은주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남편? 뻔하지 뭐 기껏해야 새님 같은 사람일 텐데. 잘 됐어. 오늘 아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네. 아, 그리고 건배 제의는 내가 할 거니까 사회자한테 미리 언질 줘. 스포트라이트는 무조건 내 쪽이야. 지민이 알겠다며 전화를 끊자 은주는 다시 전신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루비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핏빛으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때 남편 황진성이 헛기침을 하며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인 그는 예비역 중령으로 전역해 대형 군납 업체를 운영 중이었죠.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손에는 고급 가죽 명함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진성은 지갑을 열어 새로 판 명함의 잉크 상태와 모서리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군수과장 시절부터 몸에 밴 강박적인 습관이었죠. 줄이 맞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명함에 만족한 그가 아내 김은주의 화려한 드레스를 훑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동창회라며? 나도 동행하면 되는 거지? 김은주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신 명함 두둑이 챙겨요. 오늘 내 친구들 남편 중에 별 달고 있는 사람 꽤 올 거야. 황진성의 얼굴에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안주머니 깊숙이 명함 지갑을 찔러 넣으며 입맛을 다셨죠. 한편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서는 송미경이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현역 준장인 한상우의 아내였죠. 미경은 은주의 직속 동창은 아니었지만 장군 사모님 모임을 통해 김은주 라인을 탔고 그 덕에 이번 모임의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은 상태였습니다. 송미경이 붉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거실로 나오자 소파에서 서류를 보던 남편 한상우 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 해? 나 오늘 컨디션이 영 별로인데. 미경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채근했습니다. 은주 언니가 신신당부했단 말이에요. 당신 별이 빛나줘야 내 기가 산다고요. 한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전방 순시 때 박민정 군단장에게 지적받았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장군의 권위는 실력에서 나온다던 그 차가운 일갈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허영심을 이길 수는 없었죠. 송미경은 현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바르고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는 남편들 중에 현역 장군은 당신뿐일걸? 당신이 서열 1위잖아, 맞지? 한상우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자 미경의 얼굴에 승리감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계급장은 가장 값비싼 브로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다시 박민정 중장의 집. 민정은 현관 앞에 서서 굽낮은 단정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먼저 현관문을 나섰고 박민정은 잠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켠 장식장에 놓인 낡은 훈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빛바랜 금속 표면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민정은 잠시 그 앞에 머물렀습니다. 진정한 힘은 침묵에서 나온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민정이 차에 오르자 정우진이 백미러로 그녀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됐어? 박민정은 짧게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검은 세단이 부드럽게 도로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주말 저녁의 도심은 꽤나 붐비고 있었습니다.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이 차 안을 감돌았지만 박민정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죠. 차창을 때리는 빗방울을 응시하며 박민정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으로 입술이 바짝 말라왔죠.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호흡을 골랐습니다. 정우진이 신호 대기 중에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약속했잖아.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할 수 있겠어? 박민정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판을 뒤집는지 당신은 그저 구경만 해. 정우진은 말없이 조수석 콘솔 박스에서 생수병을 꺼내 박민정에게 건넸습니다. 무심한 듯 챙겨주는 그 행동에서 익숙한 배려가 느껴졌죠. 박민정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타는 목을 축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요동치던 심장이 조금은 차분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컨벤션 센터가 시야에 들어왔죠. 박민정은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했을 시간. 그 긴 세월을 건너는 만남이 코앞이었습니다. 차가 로비 입구에 닿은 것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정우진이 발렛 파킹을 맡기는 동안 박민정은 차에서 내려 옷깃을 여몄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웅장한 샹들리의 불빛이 가을바람과 함께 그녀를 맞이했죠. 입구에는 기사가 딸린 최고급 세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박민정은 위압적인 건물 외관을 덤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연회장의 모습.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닿을 수 없는 성벽 같은 곳이었습니다. 박민정은 씁쓸한 미소를 지우고 당당하게 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뗐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정우진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밟고 지하 그랜드 볼룸으로 내려가는 동안 박민정의 심박수는 미세하게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훈련된 포커페이스는 완벽했죠. 행사장 입구는 벌써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들이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죠. 박민정이 데스크 앞에 서자 담당자가 의례적인 미소로 물었습니다. 성함이요? 박민정입니다. 명단에서 이름을 확인한 동창이 고개를 들어 박민정을 훑어보았습니다. 유행 지난 짙은 회색 정장에 굽 낮은 구두. 그녀의 눈빛에 노골적인 무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민정. 아, 찾았다. 자리는 C구역이에요. 기둥 뒤쪽이라 좀 좁을 수 있는데 양해해줘요. 박민정은 명찰을 받아들었습니다. 박민정 3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명찰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명찰을 가슴에 패용하지 않고 손에 쥔 채 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얼음 조각상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밴드의 라이브 연주가 웅성거리는 소리에 묻히고 있었죠. 동창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과시하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들이 조명 아래서 번들거렸죠. 박민정이 들어서자 호기심 어린 시선이 잠시 쏠렸지만 이내 흥미를 잃고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검소한 차림새는 이곳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기에 딱 좋았습니다. 박민정은 그런 무관심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지정된 기둥 뒤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소외된 자리였지만
역설적으로 연회장 전체를 조망하기엔 최적의 뷰포인트였습니다. 박민정은 자리에 앉아 전체적인 동선과 사람들의 그룹을 파악했습니다. 작전 지역을 정찰하는 지휘관의 날카로운 눈빛이 공간을 스캔했죠. 정우진이 의자를 빼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영 별로인데 나갈까? 박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명찰을 핸드백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죠. 그때 홀 중앙에서 요란한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박민정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하자 김은주, 송미경, 홍지민 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듯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은주는 화려한 유색 보석 반지가 낀 손을 흔들며 주변을 압도하고 있었죠. 그녀의 하이톤 목소리가 밴드 연주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어머 얘, 진짜 반갑다. 다들 늙지도 않니? 나만 세월 정통으로 맞았나 봐. 김은주의 뻔한 너스레에 주변 사람들이 아부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은주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와인잔을 높이 들었고 귓불에 달린 붉은 루비가 조명을 받아 핏빛으로 번뜩였습니다. 김은주의 곁에는 남편 황진성이 거만한 자세로 서 있었죠. 그는 이미 예비역 장교 출신 남편들 사이에서 골프 회동을 제안하며 인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황진성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신형 드론 부품 납품을 맡게 됐습니다. 군 관련 사업은 인맥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황진성은 전형적인 사업가의 허세를 부리며 상대방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박민정 중장은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응시했습니다. 학창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었죠. 김은주는 여왕처럼 군림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재력 앞에 불나방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은주의 날카로운 시선이 홀 구석진 곳에 꽂혔습니다. 박민정 중장의 차분한 눈빛과 부딪혔죠. 김은주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탐욕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곧이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배우자 소개 시간을 알렸습니다. 자, 다들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남편분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스포트라이트가 중앙 테이블을 비추자 김은주가 보란듯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 남편 황진성이에요. 예비역 대령으로 예편했고 지금은 국방 IT 솔루션 기업 대표예요. 황진성이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산 사업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명함 받아가십시오. 동창들 사이에서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은 송미경의 차례였습니다. 그녀가 어깨를 으쓱대며 한상우 준장을 소개했죠. 내 남편 한상우야. 현역 육군 준장, 알지? 별 달았어. 그 말에 연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스타가 떴다는 사실에 동창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한상우 준장이 헛기침을 하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상우 준장의 시선이 구석진 테이블에 머물렀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여성이 보였죠. 한상우 준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 압도적인 분위기. 낯이 익다 못해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었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차려 자세를 취하려다 테이블에 물잔을 칠 뻔했습니다. 송미경이 재빨리 그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웃어넘겼습니다. 어머, 당신 긴장했어? 군인이 이래서야, 원. 한상우 준장은 아내의 손길에 주저앉았지만 시선은 고정된 채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박민정 중장님이 왜 이런 시골 동창회에. 하지만 수수한 사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개는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장, 로펌 파트너, 고위 공무원 등 남편들의 직함이 나올 때마다 환호와 박수의 데시벨이 달라졌죠. 마침내 박민정 중장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일어났습니다. 박민정입니다.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한상우 준장은 그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박민정? 진짜 박민정 중장님이라고? 동명이인일 거라 애써 부정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회자가 남편 소개를 재촉했습니다. 정우진이 일어나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정우진입니다.
프리랜서 안보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애매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략가라는 모호한 직함에 동창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백수라는 소리를 참 그럴싸하게 하네. 누군가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민정 중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은주가 홍지민의 옆구리를 찌르며 키득거렸습니다. 봤지? 딱 봐도 수입이 불안정해 보이잖아. 박민정 인생이 그렇지 뭐.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되자 웨이터들이 스테이크 접시를 날랐습니다. 박민정 중장은 식기 대신 냅킨으로 입가만 가볍게 닦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김은주와 송미경, 홍지민 삼총사는 샴페인 잔을 들고 테이블을 순회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죠. 동창들이 그녀들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은 30년 전 교실 풍경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박민정 중장은 씁쓸한 미소를 삼켰습니다. 그때 김은주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박민정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민정아. 우리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박민정 중장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김은주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반갑다. 박민정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김은주는 박민정의 낡은 가죽 시계를 곁눈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그 시계 박물관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넌 참 한결같아서 좋아. 옆에서 홍지민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정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물만 응시했습니다. 무시당하자 김은주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안보 전략가? 말이 좋아 전략가지. 사실상 백수 아니니? 우리 회사 경비 자리라도 알아봐줘? 박민정은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우진이 참지 못하고 나서려 했지만 민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은주는 그런 두 사람을 비웃듯 훑어보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이따 보자고. 회포도 풀 겸 할 얘기가 산더미니까. 은주가 멀어지자 박민정은 테이블 위에 촛불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죠. 호텔 연회장의 재즈 선율이 짙어지고 동창들의 취기가 오를수록 실내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박민정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편 한상우 준장은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구석진 자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낯이 익은데 분명 낯이 익어. 하지만 기억의 실마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늘 보던 정복 차림이 아니라 드레스 차림이라 더욱 매치가 되지 않았죠. 한상우는 헛웃음을 지으며 술을 한 모금 털어 넣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분이 이런 동창회에 올 리가 없지. 그는 스스로의 착각이라 단정 지으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하자 연회장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술병이 비어가고 동창들의 목소리 톤은 한 옥타브씩 높아져 있었죠. 화려한 조명 아래서 건배 제의가 이어졌고 여기저기서 명함을 주고받느라 분주했습니다. 박민정은 여전히 구석진 자리에서 탄산수만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는 식어버린 지 오래였죠. 정우진이 아내의 안색을 살피며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정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차분해 보였으나 냅킨을 쥔 그녀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홀 중앙에서는 김은주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그녀는 여왕이라도 된 듯 테이블을 순회하며 주목을 받고 있었죠. 홍지민과 송미경이 그녀의 양 날개처럼 붙어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를 맡은 김진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자자, 주목, 이제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흑역사 폭로전 한번 가볼까요? 김진수의 너스레에 동창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틈을 타 김은주가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김진수의 손에서 마이크를 거의 낚아채듯 가져갔죠.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얘들아, 우리끼리만 놀지 말고 소외된 친구도 챙겨야지. 저기 구석에 반가운 얼굴이 숨어있네. 박민정. 민정의 이름이 호명되자 수많은 눈동자가 일제히 구석 테이블을 향했습니다.
박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김은주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정아, 뭐해? 일어나서 인사라도 해야지. 박민정은 의자를 밀고 무겁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 회장의 정막 속에서 그녀를 향한 시선들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박민정은 군인 특유의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죠. 김은주가 마이크를 쥔 채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민정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민정의 코앞에서 멈춰 서더니 과장된 몸짓으로 민정을 훑어보았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하구나. 꿈일 줄 모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촌스럽게. 뒤따라온 홍지민이 킬킬거렸고 송미경은 고소하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박민정은 대꾸 없이 김은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반응이 없자 약이 오른 은주는 마이크 헤드를 민정의 턱 밑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삐익 하는 하울링 소리가 불쾌하게 울렸죠. 벙어리 흉내도 여전하네.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던 그 시절 그대로야.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이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김은주, 적당히 좀 해. 동창회 분위기 망칠 일 있어? 은주가 독사처럼 고개를 돌려 쏘아붙였습니다. 너 지금 쟤 편드니? 우리가 쟤 때문에 겪은 일이 얼만데 추억팔이도 못하게 해? 귀에 눌린 이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슬그머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은주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높아졌습니다. 박민정,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니네 어머니 말이야. 박민정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영린을 건드렸죠. 뒤에서 키득거리던 송미경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족사, 그것도 고인 모도까지 갈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송미경은 곧 방관자의 비릿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김은주는 민정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그러나 마이크를 통해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물었습니다. 그때 너희 어머니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며? 우리가 너 왕따 시킨 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러신 거야? 응.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를 넘은 발언에 동창들의 얼굴은 경악과 당혹감으로 물들었죠. 개중에는 죄책감에 고개를 돌리거나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민정의 귀에서 주변 소음이 차단되고 삐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기분. 그것은 30년 전 교실 구석에서 느꼈던 끔찍한 고립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며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작전 중 평정심을 유지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옆에서 정우진이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죠. 강서윤 중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도연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참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한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억지로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박선영은 강서윤 중장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여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죠. 뭐야? 사람 무시하니? 내가 급이 안 맞아서 대꾸도 안 해? 그 잘난 척하는 꼴은 여전하네. 오유경이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반면 정은주는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릴 뿐 웃지 못했죠. 그녀는 곤란한 듯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좌중의 공기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천박한 것. 여전히 쥐새끼처럼 입 다물고 숨어 사네. 그 독설이 연회장 스피커를 타고 찢어질 듯 울려 퍼지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조명조차 서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동창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강서윤 중장은 쥐고 있던 냅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을 뿐 그녀의 표정은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죠. 그녀는 박선영을 응시했습니다. 강서윤 중장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경멸도 화도 담기지 않은 건조한 눈빛이었죠. 마치 투명 인간을 보는 듯한 그 시선에 박선영은 오히려 기가 눌려 당황했습니다. 상대가 받아치질 않으니 싸움이 성립되지 않았죠. 박선영은 헛기침을 하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 됐어. 나중에 따로 보자고. 박선영이 몸을 돌리려는 찰나 강서윤 중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낮지만 또렷했죠. 박선영 씨. 박선영이 멈칫했습니다. 강서윤 중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파티 마음껏 즐기세요. 그 말에 박선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롱인지 진심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강서윤 중장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갔죠. 박선영은 잠시 강서윤 중장을 쏘아보다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뭐야 진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박선영이 자리를 뜨자 연 회장에는 껄끄러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다른 화제를 꺼내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고 다시금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채워졌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죠. 한도연이 강서윤 중장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체온이 강서윤 중장의 긴장한 어깨 위로 전해졌습니다. 괜찮아? 강서윤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죠. 강서윤 중장은 급히 고개를 돌려 창가 쪽을 응시했습니다. 밤은 짙어만 가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화려한 도시 야경이 흐릿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서윤 중장은 이묘사의 유언 같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품위는 침묵에서 나온다. 그녀는 오늘 그 말을 지켜냈습니다. 동요하지 않고 버텨냈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욱신거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도 그날의 모멸감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것이었죠. 박선영의 난동이 있었음에도 동창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금세 술잔을 부딪히며 떠들썩해졌지만 구석진 자리에 앉은 강서윤 중장에게 말을 거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 주변에 결계라도 쳐진 듯 동창들은 그녀를 의식적으로 외면했죠. 강서윤 중장은 묵묵히 탄산수만 들이키며 연 회장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내면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의 폭언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천박한 년, 그 단어는 30년 전 학교 옥상에서 들었던 비웃음과 오버랩 되었습니다. 한도연이 강서윤 중장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걱정스런 눈빛이었죠. 그만 일어날까? 강서윤 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한도연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짐작할 순 없었지만 묵묵히 곁을 지키기로 했죠. 연 회장 한복판에서 박선영은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흔들며 방금 전에 소동 따윈 잊었다는 듯 호탕하게 웃어댔죠. 오유경과 정은주가 시녀처럼 양옆을 지키며 박선영의 말마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은주가 박선영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아까는 좀 심했던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던데. 박선영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가? 쟤는 학창 시절부터 저랬어.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앉아서 고상한 척하는 꼴 밥맛 떨어져. 왜 굳이 기어 나왔는지 모르겠네. 오유경이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는 폼 잡고 있잖아. 옷차림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더구만. 정은주는 힐끔 강서윤 중장이 있는 테이블을 곁눈질했습니다. 강서윤 중장의 남편 한도연은 조용히 아내의 물잔을 채워주고 있었죠. 정은주의 눈에 그는 그저 그런 월급쟁이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한상우 준장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우월감에 젖었죠. 그치? 우리 남편은 별 달았는데 저 집 남편은 뭐라더라? 프리랜서 컨설턴트? 정은주가 깔보는 투로 말하자 박선영과 오유경이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은주의 남편 이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창백해진 얼굴로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나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 속이 좀 안 좋네.
정은주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자 이준호는 도망치듯 연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밖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복도 구석진 곳에 멈춰선 한상우 중장은 품 안에서 수첩을 꺼내 빠르게 넘겨보았습니다. 박민정 중장.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국방일보나 내부 문서에서 스치듯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등급 때문인지 일반 포털 검색으로는 그녀의 구체적인 양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상우 중장은 찜찜한 기분을 지우지 못한 채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거칠게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한편 박민정 중장은 답답한 공기를 피해 연 회장 테라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우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따라 나서려 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가볍게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잠시 밤 공기를 쐬고 싶었습니다. 테라스 입구 기둥 뒤에 섰을 때 흡연구역 쪽에서 낯익은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 사장, 이번 드론 부품 납품 건 결국 자네 회사가 가져갔다며? 운이 좋았지. 위에서 아름아름으로 입찰 조건을 우리 쪽에 맞춰줬거든. 한상우 중장님이 힘 좀 써주셨지. 박민정 중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군수 참모와 입찰 비리. 그 단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시 한상우 중장님 라인이 확실하네요. 그럼 서류 심사부터 대금 지급까지 일사천리였다니까. 황진성의 거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상우 중장. 며칠 전 국방부 합동회의에서 보급계획의 허점을 지적하자 얼굴을 붉히던 그자였습니다. 장군의 명예보다 뒷주머니 챙기기에 바쁜 자가 바로 송미경의 남편으로 이 자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정황이 명확해졌습니다. 김은주의 남편 황진성은 예비역 영관 장교 출신으로 방산 부품업체를 운영 중이었고 송미경의 남편 한상우는 현역 준장으로 군수물자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학연과 군 경력으로 얽힌 그들의 유착관계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검은 카르텔이었습니다. 박민정은 테라스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겼습니다. 사적인 자리에 왔지만 군의 기강을 흔드는 범죄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군수비리는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박민정은 훗날 감찰을 통해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다짐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테라스에서 홀로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홍지민이 팔짱을 낀 채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민정을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박민정, 너 뭐 훔쳐듣기라도 한 거야? 표정이 왜 그래? 박민정은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홍지민이 끈질기게 어깨를 들이밀며 길을 막았습니다. 야, 무시하지 말고 말 좀 해보라고. 아까 김은주 언니 앞에서는 기 한 번 못 펴더니 뒤에서 숨어서 우는 거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찌질하기는. 박민정은 차갑게 홍지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홍지민의 눈동자가 비열한 즐거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뭐야, 눈 안 깔아? 박민정은 침묵을 지킨 채 천천히 위협적인 속도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홍지민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군의 위엄이 서린 박민정의 눈빛은 홍지민 같은 부류가 감히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정은 겁에 질린 홍지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여유롭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지민은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씩씩거렸습니다. 뭐야, 박민정? 갑자기 눈빛이 왜 저래? 재수없게? 연 회장 테이블로 돌아온 박민정은 와인잔을 들어 목을 축였습니다. 정우진이 걱정스레 손등을 덮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박민정은 남편을 안심시키며 홀 중앙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엔 김은주와 황진성 부부, 그리고 송미경과 한상우 중장 부부가 서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파한대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오만함은 썩어 빠진 카르텔 위에서 피어난 독버섯이었습니다.
남편의 계급장을 자신들의 권력인 양 휘두르고 뒤로는 검은 돈을 챙기는 저들의 민낯을 박민정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던 김진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자, 주목.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부 단상 앞으로. 사람들이 의자를 끄는 소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민정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우진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에스코트했습니다. 피곤하면 그냥 갈까? 아니요. 찍어야죠. 아주 당당하게. 박민정의 목소리에는 전장에 나가는 지휘관의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우진과 함께 단상 앞으로 걸어가자 이미 김은주가 여왕처럼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주는 다가오는 홍지민에게 눈짓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박민정 제 꼴 보기 싫으니까 구석탱이에 처박아도. 홍지민은 알았다는 듯 비열하게 웃으며 박민정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 민정아, 넌 키도 크니까 저 뒤쪽 구석으로 가줄래? 박민정은 홍지민을 벌레 보듯 일별하고는 곧바로 무대 정중앙, 가장 상석인 앞줄 가운데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홍지민이 당황해 팔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야, 너 어디가? 거긴 은주 언니 자리라고. 박민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김은주 바로 옆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정우진도 묵묵히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김은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이미 셔터를 누르려는 사진기사와 몰려든 동창들 때문에 박민정을 밀쳐낼 명분이 없었습니다. 박민정은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당당히 편 그녀의 자태는 사열대 위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중장의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아우라의 주변의 공기마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진기사가 구도를 잡는 동안 박민정 중장은 옆에 선 남편 정우진의 넥타이를 가볍게 매만졌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묘한 긴장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졸업 40주년 기념 촬영을 위해 동창들이 단상 위로 빽빽하게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사람들의 명품 장신구를 비췄고 연회장은 들뜬 목소리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박민정은 당당하게 앞줄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정우진이 그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이를 본 김은주는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대형이 갖춰져 자리를 뺏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김은주는 옆에 있던 홍지민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쟤 좀 봐. 주제 파악 못하고 왜 센터에 서 있어? 홍지민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구석으로 좀 빠지라니까 못 들은 척하더라? 김은주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곧이어 배우자들의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황진성은 아내 김은주의 곁으로, 한상우 준장은 송미경의 옆으로 자리를 잡았죠. 군 경력이 있는 남편들이 곳곳에 포진했습니다. 대열이 완성되자 사진기사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 촬영 들어갑니다. 렌즈 봐주세요. 모두가 억지 미소를 짓는 가운데 박민정은 흔들림 없는 부동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양어깨는 수평을 이뤘고 시선은 정확히 정면을 응시했죠. 마치 사열대 위에 선 지휘관처럼 위엄 있는 자태였습니다. 그때 황진성의 시선이 우연히 박민정의 등 뒤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볼수록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척추를 타고 흐르는 긴장감, 칼같이 떨어지는 손끝의 위치, 저건 절대 민간인의 태가 아니었습니다. 예비역 대령으로 전역한 황진성에게 그 모습은 본능적인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저 각도, 저건 수십 년간 연병장에서 굴러야만 나오는 자세인데 그것도 단순한 장교가 아닌 별을 단 장성급의 아우라였습니다. 황진성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에이 설마, 저 여자가 군인일 리가 없잖아. 그러나 이성은 부정해도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황진성의 등은 꼿꼿하게 펴졌고 중지 끝은 바지 재봉선에 본능적으로 밀착되고 있었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셔터가 눌리기 직전 옆에 있던 현역 군인 한상우 준장의 시선도 박민정에게 꽂혔습니다. 순간 한상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저 여자. 며칠 전부터 어디서 본 듯해 찜찜했던 기억의 퍼즐이 마침내 맞춰졌습니다. 저 압도적인 뒷모습. 한상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억은 3일 전 새벽 합참 지하 벙커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상황판 앞에서 지휘봉을 들고 자신을 매섭게 몰아붙이던 그 서슬퍼런 눈빛. 한준장, 보고가 그게 최선입니까? 그 서늘한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상우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금이 저리고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의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섬광이 번쩍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와 동시에 황진성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조건 반사였습니다. 척추가 펴지며 차렷 자세가 만들어졌고 오른손은 기계적으로 눈썹 끝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완벽한 거수경례였습니다. 옆에 있던 한상우 준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뇌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근육이 먼저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수십 년간 뼛속 깊이 새겨진 군인의 DNA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죠. 한상우의 손끝이 관자놀이에 칼같이 붙음과 동시에 그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충성. 군단장님, 순식간에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웃고 떠들던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황진성과 한상우 두 남자만이 사색이 된 얼굴로 부동자세의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흔들리는 동공은 오직 박민정 중장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동창들이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웬 충성? 군단장이라니 누가? 저 양반들 술 취했나? 박민정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경례를 하고 있는 황진성과 한상우를 향했죠. 놀라움 따윈 없었습니다. 마치 부대 연병장에서 사열을 받듯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정이 짧고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쉬어. 그제야 두 남자는 감전된 듯 경례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표정은 그대로였죠. 사태 파악이 안 된 김은주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황진성의 옷소매를 거칠게 잡아끌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저런 여자한테 경례를 하고 난리야? 자존심도 없어? 황진성은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목이 메어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죠. 옆에 있던 송미경 역시 사색이 된 남편 한상우를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누구길래 그래? 한상우 준장의 질문에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저분은 내 직속 상관이신 군단장님이셔. 연회장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고요해졌다가 이내 경악의 탄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동창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멍한 표정을 지었죠. 웅성거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민정 중장이래. 세상에 별 3개라고? 말도 안 돼. 김은주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셔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클러치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방금 전까지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었던 대상이 현역 군단장이라는 현실이 뇌리에 박히자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김은주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하자 홍지민이 급히 그녀의 허리를 부축했습니다. 박민정 중장은 그 소란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우월감도 경멸도 담겨있지 않은 채 그저 깊고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주변의 소란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듯 박민정 중장은 고개를 돌려 카메라맨을 응시했습니다. 진행하시죠. 시간 없습니다. 박민정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사진사가 렌즈 뚜껑을 떨어뜨리며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였죠. 셔터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졌지만 공기의 무게는 이전과 판이했습니다.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박민정의 제복과 어깨 위의 계급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조소와 멸시가 가득했던 눈동자들은 이제 공포와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죠. 촬영이 마무리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에도 그 누구도 박민정 중장의 반경 1m 안으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녀 주위에 서슬퍼런 칼날로 된 결계가 쳐진 듯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박민정 중장은 정우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정우진이 건네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며 박민정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찻잔을 쥔 그녀의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한편 연 회장 구석에서는 김은주가 황진성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며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황진성, 똑바로 말해. 저게 다 쇼라고 말하란 말이야. 하지만 황진성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쇼가 아니야. 박민정 중장. 내 인사권자이자 부대 최고 지휘관이야. 김은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박민정이 앉아있는 VIP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주위의 반응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여자가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김은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홍지민과 송미경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들 역시 공포에 질려 입을 번긋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정 중장은 냉수 대신 웨이터가 채워준 붉은 와인을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김은주의 따가운 시선이 등 뒤에 꽂혔지만 박민정은 무심하게 냅킨으로 입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신분 노출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아까 화장실 입구에서 우연히 엿들은 대화 내용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지 개발권 입찰 비리, 그리고 한상우 준장과 황진성 사이의 검은 커넥션, 그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창밖의 어둠은 짙어지고 있었지만 박민정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망신주기로 끝날 밤이 아니었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의 조명마저 차갑게 느껴질 만큼 연 회장은 살벌한 정막에 휩싸였죠. 동창들은 박민정 중장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박민정 중장이 핸드백을 챙겨 일어나자 정우진이 즉시 뒤를 따랐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그녀의 앞길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때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박민정, 거기 안 서? 박민정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김은주가 헝클어진 머리로 악을 쓰고 있었죠. 그녀의 눈은 도끼와 패배감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홍지민과 송미경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황진성과 한상우 준장은 사색이 되어 구석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김은주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박민정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군단장, 웃기지 마. 내가 별을 달았건 달을 달았건 넌 그냥 내 밑이야. 김은주의 목소리는 악에 받쳐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입꼬리는 그녀가 느끼는 극심한 공포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가 날 무시해? 김은주는 다가온 황진성이 팔을 잡자 거칠게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와. 저 기집애가 뭔데 다들 벌벌 떨고 난리야. 김은주의 목소리는 회장 전체를 울릴 만큼 높았지만 박민정 중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민정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차분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김은주를 질리게 만들었다. 대답해. 넌 항상 그런 식이지. 사람 무시하고. 마침내 박민정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어조는 사무적일 만큼 건조했다. 김은주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과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김은주의 입이 딱 벌어졌다. 뭐라고? 난 당신과의 악연을 청산하러 왔을 뿐입니다. 김은주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청산이라니. 박민정 중장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30년 전 내 낡은 운동화를 보며 친구들 앞에서 비웃던 내 표정. 난 아직도 기억해.
그날 밤새도록 수도가에서 운동화를 빨며 울었지. 박민정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용서는 사치야. 난 널 용서할 생각 없어. 하지만 더 이상 내 인생이 내가 남긴 상처에 휘둘리게 두진 않겠어. 박민정 중장의 선언은 단호했다. 김은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감히. 그래, 이제 끝이야. 넌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어. 박민정 중장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정우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김은주가 악을 썼다. 야, 박민정. 거기 안 서? 박민정은 꼿꼿한 자세로 걸음을 옮겼다. 김은주가 쫓아가려 하자 남편 황진성이 다급히 그녀를 막았다. 여보, 제발 좀. 그때 한상우 준장이 창백한 얼굴로 앞을 가로막았다. 김은주 씨, 그만하십시오. 저분께 실수하시는 겁니다. 김은주가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붙였다. 상우, 넌 또 왜 이래? 한상우 준장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저분은 제 군단장님이십니다. 제가 모시는 직속 상관이시라고요. 김은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송미경과 홍지민은 이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아무도 김은주를 두둔하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김은주가 휘청거리자 황진성이 겨우 그녀를 부축했다. 한편 호텔 로비를 빠져나온 박민정 중장은 정우진의 손을 잡고 밤 공기를 쐬고 있었다. 정우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마음은 좀 어때? 박민정은 호텔 분수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후련해. 그녀의 목소리엔 물기가 서려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기분이야. 완전히 지우진 못하겠지만 이제 더는 악몽을 꾸진 않을 것 같아. 정우진은 박민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벅찬 해방감 때문이었다. 차에 탄 박민정 중장은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며 눈을 떴다. 여보, 아까 들었지? 정우진이 백미러를 보며 대답했다. 황진성 회사랑 한상우 준장이 유착되어 있다는 거? 그래.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렇게 오만했던 거야. 박민정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한상우가 뒤를 봐주고 있다고 믿고 설친 거지. 정우진이 물었다. 손볼 생각이야? 박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복수가 아니야. 정화, 징화, 지. 내일 출근하자마자 감찰실장에게 특별 지시를 내릴 거야. 군수 물자 납품업체 전수조사. 무작위가 아니라 전수全쇼로. 정우진이 웃으며 말했다. 황진성 사장, 밤잠 좀 설치겠네. 부정이 있다면 시스템이 걸러낼 거야. 난 그저 시스템을 가동할 뿐이고. 차가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 하고 고속도로에 올랐다. 정우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당신 진짜 장군 같았어. 박민정 중장이 피식 웃었다. 가식 없는 진짜 웃음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과거는 잘라냈으니 썩은 부위도 도려내야지. 차는 어둠을 뚫고 질주했다. 박민정은 창밖을 보며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박민정은 평소보다 이른 5시에 눈을 떴다. 6시 30분. 그녀는 이미 군단장실 책상 앞에 앉아 간 내린 커피 향을 맡고 있었다. 창밖으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연병장을 비추던 서치라이트가 하나둘 꺼졌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민정 중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난 주말 동창회에서 겪은 불쾌한 기억들이 여전히 뇌리에 남아 있었죠. 김은주의 날선 비아냥거림, 그리고 불그락푸르락 하던 황진성과 한상우 준장의 표정들. 박민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만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 호출 버튼을 눌러 최형석 비서실장을 찾았습니다. 최 실장, 지금 바로 내 방으로 와주세요. 곧이어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최형석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참모인 그는 박민정의 굳은 표정을 읽고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군단장님? 박민정 중장은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덮으며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군수물자 조달 및 용역 계약에 대한 특별 건전성 감사를 진행 지시합니다. 전수조사는 아니고 표본 추출 방식입니다. 최영석 비서실장이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특별 감사 말씀이십니까? 혹시 제보라도 있었는지요? 박민정은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입니다. 물동량이 급증했으니 짚고 넘어갈 때가 됐죠. 최영석 비서실장이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부 지침은 어떻게 하달할까요? 최근 6개월간 체결된 5천만 원 이상의 계약건 중 30%를 무작위로 뽑아 정밀 진단하세요. 기한은 닷새 드립니다. 박민정은 잠시 최영석의 눈을 응시하며 올기를 박았습니다. 단 검토 중 현역 간부와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되면 군단 자체 조사가 아닌 육군본부 법무실로 즉각 이첩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최영석 비서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군말 없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즉시 감찰팀을 가동하겠습니다. 최영석이 물러가자 박민정 중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사적인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을 집도할 뿐이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민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 상황을 지휘하며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 않았습니다. 실무진이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죠. 금요일 늦은 오후 최영석 비서실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결제판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내서 인부리오 포기서 그부리 서봉 가니만 군단장님 특별 감사 요약 보고입니다. 박민정은 말없이 보고서를 건네받았습니다. 표지에는 군수 조달 적정성 분석이라는 타이틀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무작위로 추출된 수십 개의 업체 리스트를 훑어내려가던 그녀의 시선이 딱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대영무역 대표 황진성. 박민정 중장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황진성이라는 이름 위에서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적나라한 비리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중가 대비 3배 부풀려진 납품 단가, 유령 회사를 통한 우회 입찰,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상우 준장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자문료 및 골프장 회원권 양도 내역 확보. 박민정은 보고서를 덮고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려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형석 비서실장이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수위가 높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박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연병장을 구보하는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흙먼지 날리는 현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수호해야 할 것은 저들의 땀방울이었습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세요. 박민정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 의혹이 아니라 군 기강을 해치는 중대 군수 비리 혐의로 명시해서 보고하세요. 증거 자료 원본도 함께 봉인해서 보냅니다. 처분은 상급 부대의 법리적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최영석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 이 문건이 접수되면 한상우 준장은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고 해당 업체는 도산할 겁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 박민정 중장은 단호하게 최 실장의 말을 잘았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안에서 판단했습니다.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썩은 부분이 발견되었고 규정에 따라 도려내는 절차를 밟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이건 사적인 응징이 아닙니다. 군의 자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최영석 비서실장은 더 이상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가 경례를 하고 나간 뒤 박민정은 다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군단의 깃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임 여사가 즐겨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증명하는 거란다. 박민정은 오늘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김은주와 황진성이 파멸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박민정의 칼날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파놓은 탐욕의 탐에 빠진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박민정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우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죠. 예정대로 이첩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더군요. 잠시 후 진동이 울렸습니다. 장군님다운 결정입니다. 지지합니다. 박민정은 화면을 끄고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군단장, 중장 박민정이라는 명패가 묵직하게 놓여 있었죠. 그녀는 그 이름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30년 전 습기 찬 단칸방에서 숨죽여 울던 어린 소녀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원칙과 규율로 거대한 조직을 지휘하는 지휘관만이 앉아 있었죠. 박민정은 책상 위에 놓인 감찰 의뢰서를 다시금 훑어보았습니다. 이 서류가 본부로 넘어가는 순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옷을 벗어야 하고 누군가는 쇠고랑을 차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박민정의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내리는 정당한 심판이었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동창회장의 소란스러운 풍경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김은주의 날 선 독설, 가난을 비웃던 목소리, 그리고 방관하며 즐기던 황진성과 한상우의 비겁한 눈빛들. 박민정은 그 기억들을 차가운 이성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과거의 망령은 그녀를 괴롭힐 수 없었죠.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블라인드를 걷었습니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병사들의 행렬과 경계등 불빛이 보였죠. 내가 수호해야 할 것은 바로 저런 평범한 일상이다. 그녀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원칙은 계속되어야 했고 박민정 또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열흘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민정이 감찰실에 자료를 넘긴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육군본부 법무실과 감찰실은 즉각 합동조사단을 꾸렸고 문제가 된 대성 유통의 입찰 비리 전반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정은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예하부대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참모회의를 주재했죠. 수사관들과는 공식적인 협조 외에 사적인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도록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박민정 중장이 택한 정의의 방식이었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 최영석 비서실장이 결제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죠. 군단장님, 본부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박민정은 무덤덤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군수품 납품 비리 수사 종결 보고. 내용은 예상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대성 유통 대표 황진성은 불량 장비를 납품하고 차액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 기밀을 유출하고 뇌물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죠. 공범으로 지목된 한상우 준장은 보직 해임과 동시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퇴장이었죠. 박민정은 보고서를 덮으며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승리감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영석 실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박민정은 창밖의 먼 산을 응시하며 답했습니다. 규정이 지켜졌을 뿐이야. 그걸로 충분해. 최영석 실장은 묵묵히 경례를 올리고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박민정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도착한 중학교 동창 정수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학창시절
김은주의 옆에서 박민정을 괴롭히는데 일조했던 바로 그 친구였죠. 박민정은 낡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민정아, 펜을 들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 40년 전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걸 깊이 반성하고 있어. 그날 반지하 방 창가에서 널 비웃던 무리에 나도 섞여 있었지. 임 여사님이 빗속에서 우릴 보며 사정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꿈에 나와.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건 염치 없는 짓이겠지. 하지만 정말 미안했다는 말은 꼭 전하고 싶었어. 동창회에서 당당한 장군이 된 너를 보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라. 비겁했던 나의 과거를 사죄할게. 부디 훌륭한 군인으로 남아주길. 박민정은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물기를 닦아내며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그녀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일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박민정 중장은 집무실을 정리하고 청사 밖으로 나섰습니다. 정우진이 차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히 남편이 픽업을 온 날이었습니다. 민정이 조수석에 앉자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찰 결과 나왔어? 민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정리됐어요. 우진이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가 위병소를 통과해 대로변으로 나섰죠. 민정은 차창 밖을 응시했습니다. 매일 보던 부대 앞 풍경이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김은주는 어떻게 됐어?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박민정은 잠시 말을 골았습니다. 남편이 법정 구속되면서 파산했대요. 펜트하우스도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은 송미경한테 모든 원망을 쏟아붓고 있다나 봐요. 우진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진흙탕 싸움이네. 맞아요. 이제 저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죠. 민정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김은주의 파멸에 대해 희열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건 민정이 복수의 칼을 휘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이 임계점을 넘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박민정과 정우진은 나란히 도어락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죠. 거실 스탠드의 은은한 조명과 포근한 섬유 유연제 향기가 민정을 반겼습니다. 민정은 리클라이너에 몸을 깊이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안식이었죠. 지난달의 폭풍 같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창회에서 김은주가 퍼붓던 독설, 은근히 따돌리던 황진성과 한상우 준장, 그리고 단호했던 절교 선언까지.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우진이 따뜻한 차를 가져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표정이 좀 풀렸네. 박민정은 눈을 뜨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냈으니까요. 민정은 핸드백에서 구겨진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중학교 동창 정수진이 보낸 참회의 편지였죠. 민정은 그것을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읽어봐요. 우진이 편지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다 읽은 후 그가 물었죠. 기분이 어때? 민정은 잠시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40년이나 걸린 사과지만 진심을 확인했어요. 받은 걸로 좋게요. 박민정은 테라스 너머의 야경을 응시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심은 보석 같은 불빛들로 수놓아져 있었죠. 민정은 그 화려함을 보며 과거의 단칸방을 떠올렸습니다. 행인들의 발소리만 들리던 좁은 창문, 곰팡이 핀 천장, 그리고 임 여사의 잦은 기침 소리. 하지만 지금 민정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달랐습니다.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탁 트인 스카이라인, 안락하고 품위 있는 공간. 민정은 그 극명한 대비를 실감했습니다. 30년의 치열한 세월이 그녀를 이 높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박민정은 미소를 머금고 답했습니다. 진짜 힘은 소란스럽지 않다는 거요. 우진이 의아해하자 민정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난 김은주를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쓰지 않았어요. 고성을 지르거나 협박하지도 않았죠. 그저 군인으로서 제 자리에서 법과 규정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짓은 스스로 드러나더군요.
민정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굳이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정도를 걸으면 세상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진리였죠. 침묵 속에 지키는 원칙, 그게 진짜 강함 같아요. 정우진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늘 올곧았어. 박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흔들렸어요. 동창회에서 김은주가 임 여사님 얘기를 꺼내며 모욕했을 때 정말 이성을 잃고 덤벼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아냈죠. 그 인내가 오늘의 승리를 만든 것 같아요.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정과 우진은 어깨를 맞대고 앉아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차분한 밤 공기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박민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임 여사의 생전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민정아,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헐벗지 마라. 품위는 지갑 두께가 아니라 내 태도에서 나오는 거야. 민정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약속 지켰어요. 밤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은 우진의 어깨에 머리를 편안히 기댔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평온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민정의 나직한 고백에 우진이 화답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와 고요한 밤길을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박민정의 영혼은 30년이라는 긴 여정을 마치고 비로소 안식처에 닿은 것이었죠. 민정은 눈을 뜨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되뇌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소리 없이 강하다. 박민정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복수 대신 원칙과 품위를 택한 박민정 중장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에게도 털어내고 싶은 아픈 과거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억울함을 참고 견뎌낸 여러분만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의 고백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